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참 아쉬운 흐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60선도 무너졌습니다. 현재 2551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전기전자, 화학, 금융, 운수, 장비 섹터 위주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인 통신 섹터만이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하락세가 훨씬 가파릅니다. 현재 2.2% 빠지면서 710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오늘은 좀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의 하락 종목만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 어떤 힌트들을 얻고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꿔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가 이후에 승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원탑 종목까지 뽑아보면서 저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위주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앞으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유망한 종목들까지 원탑 종목 뽑아볼 예정이니까요. 주식라방에서 다양한 전략 힌트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라방에서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까지 시장에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 오시면요. 대표님들의 라이브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 시황 관련한 자료들도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QR만 스캔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하나하나 다 함께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사실 이런 날은 무슨 테마다 뭐다 이게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온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사실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는 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매수 기회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미리 좀 나눴었어요. 그죠? 네. 뭔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또 다시 6만 원대 들어왔다라는 거죠. 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자, 삼성전자는 그래요. 우리가 뭐 무슨 대형주를 정말 뭐 중소형주들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략적으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그런 뭐 대형주들 보통 그렇게 전략을 잡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엔비디아의 곧 HBM 납품 소식까지 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그동안에 이제 뭐 삼성전자를 궁금해하셨던 분들,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사실 이번이 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우리 함께하는 그 전략 팍스통신망. 팍스통신망에다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7만 원 아래에서는 조금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네.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게 여기서 뭔가 그 기업에 대한 악재를 반영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에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담고 그리고 어쨌든 뭐 금리 인하라는 게 어떤 기업에게는 안 좋겠지만 또 이제 뭐 글로벌 기업에게는 또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시기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 모아가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그래도 그동안에 사실 이제 7만 원, 8만 원 선에서 좀 노는 것보다 현재 가격이면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삼성전자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연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전일 뭐 지표들을 좀 봤을 때 뭐 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용 부분은 사실 이제 7월보다 조금 증가세지만 사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또 시장이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냐? 뭐 경기 침체 그다지 경기 침체가 아닌데 네. 지표로 따졌을 때는 어쨌든 이게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경기 침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뭐 그 서비스업 경기 확장도 그 어쨌든 경기 침체를 조금 누그러뜨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투심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전일 우리가 그 미증시만 봐도 사실 거의 혼조세에 가까웠다. 들어올렸다가 내렸다, 들어올렸다 내렸다. 혼조세에 가까웠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는 지금 네.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이 증시가 좋아도 우리는 안 오르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는 더 빠지고 계속 이런 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 자체도 이제 외국인이 던지면 원래는 개인이 좀 받아줬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받기가 좀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증시가 뭔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보인다거나 네. 증시가 빠졌을 때 뭔가 수급의 주체들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 국내에는 뭐 그렇게까지 사실 미증시에 소리 지를 만큼의 뭔가 이렇게 호재는 맞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그런 대규모성 호재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되면 또 부동산 쪽으로 또 갈까봐 또 이것도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동산에 좀 수요가 집중될 건데 대신에 네. 이제 지금 1주택자 외에 2주택자는 또 규제를 하더라고요. 대출 네. 안 준대요. 네. 뭐 어차피 뭐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1주택만 있으면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뭘 더 삽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좀 많아요 지금. 네. 국가 부채도 많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 시점이 마냥 이렇게 막 시장 경기 확장 국면에서 좋아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물음표를 좀 던져야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그거죠.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오늘 밤에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오늘 고용 네. 보고서 이후에 네. 사실 뭔가 시장이 좀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오늘은 원래 약세. 오늘 시장이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를 그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인 투심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자본이 많이 안 풀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네네. 사실상 이렇게 계속 좀 쉬어가는 추세가 올 거라고. 관망하는 일단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구간 반등은 있겠지만 네. 뭔가 좀 관망 심리가 좀 많이 시장에 유독 이제 좀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또 금요일 장이 원래 이제 좀 약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전쟁 그죠? 네. 전쟁 리스크들이 사실 전쟁이 좀 종식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뭐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돼서 언론을 보니까 뭐 지금 뭐 전쟁을 종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결국은 시장이 지금 뭔가 막 하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처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시장이 뭐 역사적으로 근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이기까지는 아니겠죠. 네. 근래 몇 년간 봤을 때 9월 달 시장이 굉장히 정말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 저는 그래요. 뭐 우리가 5월 달에 시장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9월 달에도 시장을 떠나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월 달에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테마 순환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업종에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진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공략을 하더라도 사실상 테마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도되지 않았던 그 종목에 좀 물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 사례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뭔가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이나 신규 종목을 담았을 때 하락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포지션은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신규 종목을 우리가 편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정말 재료가 있거나 모멘텀이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좀 대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9월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예정이니까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지금처럼 막 뭔가 악재만 반영하는 시장은 아닐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뭔가 이렇게 많이 좀 재료가 나오고 이슈가 나오는 업종들도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기에도 정말 잘 나가는 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산업들을 지금 조정이 나올 때 많이 담아두시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뭐 연말로 갈수록 더 유리할 것 같다. 올해
만약 뭐 그동안에 사실 이제 매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도 과연 뭐 산타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증시가 지금 담아놓은 거와는 완전 반비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모아두시고 지금 좀 많이 대응하시고 지금 좀 끌고 가시면서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는 또 흐름도 있고요. 전반적인 투심도 약해지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장, 약세장까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앞으로의 또 상승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월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또 전망도 갖고 계시고 좋은 산업들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세를 좀 저희가 이용을 해본다면 연말에 좀 좋은 장이 왔을 때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또 어느 정도로 버티면서 대응하는 거를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겨갈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정말 실적이 좋고 모멘텀과 재료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전략 한번 제대로 좀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러면 사실 주도한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할 만큼 우리 시장에 지금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거의 2,000 종목 가까이 되고 오르는 종목이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정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나 정말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또 금요일장인데 어떤 테마 위주로 좀 오늘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 진짜 근데 할 게 없어요. 네. 오늘 뭐 요즘 할 게 없는 날인 것 같아요. 9월 내내. 진짜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좀 저도 유익한 내용들 전달하고 싶고 시장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뭐 담자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 어제도 사실 시장이 괴로웠잖아요. 그렇죠. 어제랑 오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목 막 담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봐요. 전 담고 있는데 담으면서도 이게 정말 심리적으로 네. 부담이 되긴 해요. 이렇게 담았다가 또 한 번 더 크게 또 조정이 나오면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자, 근데 언제 이게 탈출할까? 그런 이런 것들 생각.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시면은 네. 주식은 못 해요. 그쵸. 주식은 그런 것들 못 하고 네. 원래 이제 우리가 뭔가 관망 심리에서 공포 심리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가 사실 주식을 사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오. 사실 이게 뭔가 좀 말이 네. 도박 같잖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올라가죠. 네. 항상 올라가는 거 잡으면 내려오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 좀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고 저 싶어요. 진짜 관망을 잘하거든요. 사놓고 잘 지켜보는데 계속 마이너스 30%, 지켜볼 수 있어. 마이너스 40%. 뭐 거의 이렇게 요즘에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물론 안 그러길 바라지만 심리상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내가 전략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크게 물릴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거든요. 이럴 때 또 필요한 게 대표님과 전문가님들의 또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러면 좀 어떤 테마 봐야 될까요? 자, 일단 오늘은 뭐 할 게 없어서 시장에서 가장 뭐 잘 움직여줬던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어제 사실 이제 뭐 경제방송을 보셨으면 자율주행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많이 나왔고 오늘 사실 시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네. 분할 매도 개념으로 보시는 타이밍인데 지금 뭐 자율주행을 들고 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오늘 할 게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자율주행이 잘 가고 있지만 자율주행도 보면 수급이 부족해요. 상한가가 딱 풀린 종목들도 보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좀 오늘 그런 시장이고 일단 우리가 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가장 지금 뭐 이슈는 현재 이제 뭐 그 국내에서 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사실 오늘 가장 상승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테슬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이제 그 25년도에 그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를 유럽과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 좀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되게 중요한 내용에 가장 중요한 맥락의 뭐 그러한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테슬라라는 기업이 뭔가 자율주행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 뭔가 이슈를 만들어냈을 때는 국내 시장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이슈를 만들어내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돼서 또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면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또 결국, 테슬라가 네.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테슬라가 내년 초에 이제 그 유럽과 중국에서 풀셀프 드라이빙, FSD와 같은 소프트웨어도 출시하겠다고 했고, 사실 이게 현대차에서도 인베스터 데이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관련주들도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런 걸 봤어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테슬라랑 네. 뭐 국내 이제 자율주행 차량 그쵸.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걸 봤어요. 오, 네. 테스트하는 거 봤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봤을 때 배제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요? 테슬라가 네. 이제 다만 뭐 화재 관련된 뭐 아, 그런 것만 아니면 네. 기술 부분에서는 정말 테슬라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아직 갈 길이 좀 멀군요. 아직 뭐 많이 멀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테슬라 차가 이쁘잖아요. 예쁘긴 하죠. 네. 네.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네. 디자인은 뭐 둥글둥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쁘다고 하는데 각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실내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실내에 뭔가 이렇게 한국 네. 차나 네. 독일 차들 보면 실내에 뭔가 많잖아요. 아, 뭐 옵션처럼. 옵션도 네. 많고 뭐 이렇게 버튼도 많고 네. 요즘은 뭐 어차피 디스플레이로 하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뭐 크리스탈 기어봉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좀 테슬-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이게 심플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심플함을 넘어서서 아, 너무 뭐가 없다. 네, 너무 이제 그 어디야 그 범버카 있잖아요. 네.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놀이공원 가면 있는 거. 그 정도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뭐 정말 깔끔한 거 결벽증 있으신 분들이 이거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래도 뭐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고 또 사시는 거니까. 아 근데 네. 이거는 진짜 그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테슬라 차량을 한 번이라도 운행을 해보신 분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에 패널이 있잖아요. 네. 이 터치를 하면은 뭐 어디 차량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 속도를 보여줘요. 아, 되게 빠르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거의 뭐 휴대폰이랑 흡사해요. 음. 우리 왜 기존에 이제 차량들 보면은 뭐 누르면은 살짝의 딜레이라든지 뭐 화면 변환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모바일 같더라고요. 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간다 했을 때 그럼 우리 국내 주식에서는 그럼 뭘 봐야 돼요? 국내 중에서 뭐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냐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이 하나의 산업이 네. 그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미국과 한국을 사실 이제 도로교통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뭐 네. 물론 미래에는 뭔가 이제 레벨 4, 5까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의 사실 자율주행은 네. 이건 뭐 제 시각이니까 저를 뭐 비난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네.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막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저희도 뭐 이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직 도입하면 안 되는 좀 시기상조인 이게 건가요? 이제 너무 이슈에 근거한 건데 네, 맞아요. 뭐냐면요. 테슬라에서 무인 택시 개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오너에게는 뭐 또 이렇게 그 운행할 수 있는 뭔가를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졌을 때 과연 한국에서 뭐 무인 버스라는 이슈로서 저 당분간은 안 탈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네. 먼저 움직일까요? 아니면 테슬라 관련된 이슈에서 먼저 움직일까요? 테슬라 관련 이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규모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네.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뭔가를 시장에서 바라볼 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기차 살려면 27년 이후부터 사라. 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왜냐면은 저도 지금 차를 타면서 사실 자유로 같은 데 막히잖아요. 네. 자율주행 켜놓고 가면 편해요. 그러네요. 정말 편해요. 알아서 서주고 출발해주고 네. 다 해줘요. 네. 뭐 코너 돌아주고. 어. 근데 뭐 국내 차뿐만이 아니라 독일 차도 네. 사실 뭐 급커브 같은 데는 이탈되고 아직까지 기술이 많이 좀 국내에서 상용화되는 기술로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알아볼 것들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냥 하나의 이제 산업이 어떻게 지금 어떤 구간이고 어떤 시기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며 그리고 어떠한 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은 기능별로 인지, 그리고 판단, 제어, 네트워크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종 센서를 통해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주행 경로를 판단한다. 그리고 차량 내 구동장치 제어, 그리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율주행 관련돼서 자율주행의 국제자동차기술협회 기준에 따라서 6단계로 구분이 된다. 레벨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구분되는데, 일단 대부분의 차를 3에서 5단계 정도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벨 1에서 2는 사실 이제 운전 시 차선 유지 정도. 우리 2014-5년 전에 자동차 모델을 보면은 그 차선 유지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그리고 속도 조절,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레벨 1, 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벨 3단계부터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 가능하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현재 뭐 국내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한 뭐 독일 차량이라든지 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는 거의 이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4는 특정 구간, 그리고 레벨 5는 전체 모든 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결국은 그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레벨 4나 5는 좀 시기적으로 대한민국하고 맞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인 버스, 네. 그죠? 그게 나오면은 요 단계일 거예요. 오, 근데- 특정 구간을 계속 도는 네네.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불신을 가지고 봐야죠. 뭐냐면은 핸드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1세대 모델은 뭔가 결함이 있다. 그죠? 그리고 괜히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작을 해놨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돌발 상황에까지는 그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대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건 지금 아니에요? 현재 네. 시장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들도 네. 돌발 상황에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그 구동을 제어한다든가 멈춘다든가 네. 네. 뭐 그 뭐 각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시야에서 네. 뭔가 접근했을 때 알려준다든가. 지금 뭐 기술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곧 버스 타도 되겠는데요, 무인 버스? 근데 이제 저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네. 뭐든지 처음 시행하고 처음 제품이 나온 것들은 뭔가 아직까지 완벽한 검증. 왜냐면 우리가 뭐 첫 와, 진짜 제품보다는 편해 보인다 지금 그죠? 화면에 나가는 두 번째 핸들을 제품, 잡지도 않고. 세 번째 제품 이런 네. 것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뭔가 개선이 되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나오는 것들은 사실 좀 문제가 되겠죠. 음.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정말 뭐 미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대단한 모멘텀, 엄청난 모멘텀이라고 봐요. 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자동차에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뭐 웬만한 뭐 로봇이라든지 엄청난 것들, 그 4차 산업에 관련돼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자라면 느끼실 거예요. 그 자율주행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하면 편해요. 어떤 걸요? 자율주행을. 아. 내가 자율주행을 켜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편해요. 네. 근데 내 앞에 사람이 자율주행을 켜고 가면은 불편해요. 왜요? 그 차간 거리를 네. 너무 잘 지켜주기 때문에 네. 사이사이 끼어드는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많이 안 하시죠. 네. 제 운전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네. 내가 하고 가는 건 편한데 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자율주행을 하면은 그렇게 불편한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관련해서 볼 때 자율주행 테마를 지금 오늘 쭉 살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좀 위주로 그럼 지금 우리 단계, 우리 기술 정도에서 또 그리고 테슬라의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은 뭐 많죠. 네, 종목은 많죠.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음. 그 좀 그동안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네.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러한 특정 기업의 그 전방 기업들의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슈로서 좀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인다. 뭔가 이슈를 배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시세를 줬다가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론 자율주행 관련 주면 좋죠. 그렇지만 자율주행 외에도 뭔가 다른 업, 그죠? 다른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제 추세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뭔가 이슈가 있을 때는 꼭 잡아볼 만한 종목이지만 이슈가 뭐 소멸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꼭 보내줘야 되는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현재 그 이슈에만 움직이는 종목들을 잡기에는 재료가 소멸됐을 때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추세를 제대로 좀 잡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재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실제로 지금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본다면 앞으로도 좀 변동성이 좀 적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퓨런티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걸 만약 어제 이 자율주행차 이슈를 가지고 왔으면 네. 제가 오늘 사실 퓨런티어를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풀렸는데 거의 지금 28%대 급등세거든요. 일단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차트를 보시면은 네. 자율주행 섹터가 어떤지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하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지금 이런 반등과 상승이 저는 결코 지금 단기적인 변곡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결국은 추세적으로 좀 이어져 가야 뭔가 추세가 바뀔 텐데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기도 하고요. 카메라 모듈이 어쨌든 그 자율주행 차량에 꼭 필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라닉스라는 종목이에요. 라닉스라는 기업은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인증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겠죠.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급등해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지지 라인을 확보한 종목들이 재료가 있을 때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바닥을 깰 것 같다라기보다는 뭔가 추세적으로 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가 좀 짧은데 과거에도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좀 우리 증시에서 정말 이제 대장 업종으로 좀 움직일 때 굉장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AS 전문 기업이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에서 자율주행차가 정말 많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요게 앞으로는 더욱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다.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차 업종이다. 이런 다양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도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재료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좀 다양한 재료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뽑아주셨고요. 그중에서 퓨런티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만약에 저희가 방송 때 자율주행을 공략했다면 주셨을 종목이다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미 좀 시세가 크게 나왔고요. 라닉스의 경우에는 또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토탈 솔루션 기업이기도 합니다. 넥스트칩의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자동차에서 카메라의 영상 촬영, 전송, 인식, 센싱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오늘 함께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을 좀 뽑도록 하고요. 네.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폭이 우리가 상승에 비례했을 때 조정폭이 엄청 커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가가 지금 거의 이제 최저점까지 빠졌어요. 네. 주가가 최저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해보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장 저점이 6,400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업종이 시장에서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후에 이제 조정폭이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정이 한 6,500원 부근까지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양쪽으로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데
바닥을 깨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해외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해보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결국 이제 7,500원대, 지금 7,600원이잖아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약 한 7,500원 부근에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가 되겠죠. 네. 손절가는 좀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또 바닥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우리가 7,200원 부근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그래도 좀 이제 짧지만 많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 9,500원 정도 기존에 이제 갭 하락을 만들어냈던 구간까지는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넥스트칩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 만큼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가격대에 진입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진입가는 7,500원 주셨고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은 7,200원 선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도요. 실시간으로 좀 바뀔 수가 있고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진입을 했더라도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다양한 전략들 모두 잡아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간단하게 켜셔서 QR코드만 스캔해 주시면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과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테마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운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 1라운드에서는 저희가 자율주행 살펴봤습니다. 자율주행에서는 넥스트칩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자세한 전략들까지 잡아드렸습니다. 2라운드도 또 자세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 잠깐 볼게요. 오늘 확실히 좀 금요일장이라 약세장을 예상하긴 했었지만 지금 또 하락폭을 계속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매도폭을 확대를 하면서 우리 시장 조금 더 파란불을 강하게 또 켜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거의 2,550선 무너지고 2,545선 지나가면서 코스닥도 71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명절 앞두고 또 앞으로 또 좋을 재료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은 매년 똑같았어요. 네. 매년 똑같았는데 이게 뭔가 예상과 예측 범위를 항상 벗어나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뭔가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도대체 주도 업종이 뭐냐 이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주도 업종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도 업종이 없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테마는 XR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주도 업종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XR 관련돼서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가장 뭐 가까이 있는 재료가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뭐 가장 뭐 근거가 될 만한 그런 네. 재료는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과 퀄컴 이 XR 기기가 이제 출시가 될 거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언제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네. 애플이 앞서 먼저 출시를 했잖아요. 비전 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도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겠냐. 근데 사실 비전 프로가 시장에서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 전체를 이렇게 답답하게 가려버리니까 사실상 그 스마트폰을 써서 좀 더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답답해 버리니까 이번에 또 말씀 주신 그 XR 기기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안경이나 선글라스처럼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그 과거에 우리가 3D 안경이 있었죠. 아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도 그 영화관 가면은 쓰잖아요. 그 아이맥스 잘안 쓰죠, 사실. 그런 영화 볼 때 쓰잖아요. 네. VR 영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게 좀 저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네.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인간은 뭔가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답답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불편하긴 해요. 이게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해요. 그 솔직히 3D 안경 망했잖아요. 3D 안경. 그쵸. 예전에는 뭐 스마트 어떻게 TV 보면. 사면 다 줬잖아요. 3D 네. TV 사면 다 주고. 네. 근데 집에 가면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막상 이게 끼고 있는 게 저는 원래 시력이 계속 좋아서 안경을 안 써보긴 했지만 쓰면 계속 흘러내리고 무겁고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러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경 안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이거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지금은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보면은 메타에서 레이벤과 이렇게 또 출시를 했었잖아요. 스마트 글래스를. 그거는 사실상 안경에서 우리가 뭐 언어라든지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계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거 지금 주변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 주변에는. 제 주변에도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비전 프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사실 이제 비전 프로가 애플이 사실 프리미엄 전략을 네, 썼잖아요. 그쵸. 그게 얼마였죠? 가격이요? 거의 한 400만 원대였거든요. 아 진짜요? 450만 원대예요. 그렇게 비싼지 450만 몰랐어요. 원대. 네. 450만 원대인데 네. 과연 누가 이걸 450만 원 주고 쓰겠냐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게 프리미엄 전략으로 좀 그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과는 맞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시장이 경기 침체잖아요. 와 지금은 500만 원, 600만 원 넘어가네요. 사실상 이거를 살 수 있는 분들은 적지 않을까. 네. 이게 출시할 때 그 46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비싸잖아요. 너무 비싼데요? 그러면 이게 네. 사실상 뭐 10명한 싸게 팔아서 박리담회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한 명한테 팔고 이득을 남기는. 근데 이게 또 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요가 찾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그쵸. 맞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뭐 구글, 퀄컴이 어떤 당연히 이건 안 맞다. 우리 이 디바이스 기계는 안 맞다.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스마트 글래스로 가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에서 생각하겠죠. 네.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시장에서 이제 뭔가 점유율을 넓혀가기에는 가장 좋죠.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타에서 출시한 거 있잖아요. 네. 레이벤과 해서 합작해서. 근데 그거를 제품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네.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뭐 저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뻐서요? 아니면 기능이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솔직히 저는 안경이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데 기능이 이게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요. 기능이. 뭐- 가격도 한 40만 원대 중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 50만 원 사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0만 원 주고 사실 한번 경험해 볼 만한 그런 안경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네. 이걸로 제가 아까 뭐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모르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편리하게 좀 잘 쓰실 것 같으세요. 이런 거 사시면은? 이게 얼리 어답터 분들은 이런 거 네. 있으면 좋죠. 근데 저같이 네. 뭐 전자기기하고 안 친한 사람들은 네. 사실 저게 그냥 한번 경험해 보는 걸로. 왜냐면 저희 집에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기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XR, VR이라든지 네, 그런 거 궁금하셔서 또 네. 한 번씩 또 사보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정말 한 번만 써요. 네. 한 번만 쓰고 사실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쓰지도 않고요. 네. 이게 뭔가 호기심에 좀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찾아보니까 뭐 스피커, 오픈이어 스피커로 해서 뭐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 좀 해주고 또 눌렀을 때 사진 같은 거 또 순간적으로 영상이나 사진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네. AI 기능이 거의 다 도입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뭐- 굳이 안경으로까지 쓰면서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근데 들거든요. 기존에 안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이미 쓰고 계신 네. 분들한테는 그리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네. 수시로 이렇게 폰을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이게 사실 불필요하지만 네. 뭐 이렇게 가방에 넣어 다닌다든지 네. 뭐 이렇게 폰을 잘 안 꺼내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엄청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네요. 뭐 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 잠깐 일하면서 이렇게 볼 때 편했던 그렇죠. 것처럼. 그리고 뭐 사물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물 카메라로 찍으면은 네. 이게 뭔지까지 나오니까. 아, 그쵸. 그리고 보이스도 되잖아요.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네.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나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적응만 되고 네. 내가 이제 얼리 어답터다, 내가 기계와 친하다 하는 분들은 이게 혁명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주변에 지금 쓰시는 분들은 없지만 한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삼성에서 나오면 쓸만하겠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메타에서 나왔는데 이거를 뭐 샀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메타 거는 못 하죠. 메타 거는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 주변에 거는?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 왜냐면은 그 미국에 네.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자동차를 수입해서 들어와갖고 고장 나면 어디 갈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 센터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과연 이게 삼성전자에서 동일하게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었을 때 국내에서 삼성이면은 뭐 어디가 그쵸. 다 있잖아요. 네, 서비스 그리고 센터가. 또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 다 연동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갤럭시, 뭐 노트북,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또 연동이 가능할 테니까 더욱더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삼성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정말 잘 쓰실 것 제가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이게 애플 비전 프로 나올 때 우리 그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들, 뭐 XR 관련주들 네. 움직임이 미비했어요. 그럼 많이 이것도 안 미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많이 팔려야. 네. 우리 지금 그 예를 들어 뭐 XR 관련주들 중에 뭐 OLED라든지 네.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네.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비전 프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팔려요. 그럼 얘들은 그걸 어디다가 팔아먹어요? 그렇죠. 이 장비라든지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먹어야 사실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비전 프로 지금 길에서 쓰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그때도 예상치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데이터를 보면은 네. 그 너무 프리미엄이다. 많이 팔릴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네. 이거는 부를 좀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소유물이다. 뭐 이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분쟁이 강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가형, 사실 어떻게 보면 저가형이잖아요. 네. 저가형 상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PC 수요가 좀 제법 될 거예요. 제법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비전 프로 출시 때 그 기대감, 그 주가가 움직이는 네. 동향을 봤을 때 별로 안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수요가 많을 거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점유율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민 중에 500만 애플 아무리 좋아도 500만 원짜리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면 3, 40만 원짜리 보급형 끼고 다니는 사람? 보급형 낄 확률이 높죠.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 기업들, 특히나 네. 이제 XR 관련주들은 많이 눌려 있었고 시장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반등을 모셔갈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과거보다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좀 삼성이 이렇게 반도체 뭐 퀄컴이나 구글이랑 같이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XR 기기로 만들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좀 움직이면서 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에는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뭔가 뭐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전략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길게 공략하고 길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적합한 테마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독 이렇게 말씀드려요. 유독 XR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 조정폭이 작고 그리고 뭐 차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근거가 사실 이제 보시면 이제 일정 구간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좀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지지도 잘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슈팅도 한번 나왔었고, 그 결국은 지금 이제 다른 업종보다 물론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OLED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산업 안에서 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 최근에 슈팅은 어떤 재료로 나왔었던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 디스플레이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같이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증착 장비 기업들은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비수기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많이 안 움직이지만 증착 장비 기업들은 어쨌든 앞으로 시장에서도 많이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을 좀 만들어내고 있을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진입해 보시면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뭐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그리고 XR 관련주기도 한데 왜 그러냐? 그 카메라 모듈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도 필수고 그리고 XR에도 필수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죠? 양쪽 다 지금 빠지고 힘이 있죠. 없는 섹터예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또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졌고 기존에 이제 16,950원이 저점인데 저점 부근 요 구간이 뭐예요? 요 구간이 결국은 쌍바닥 구간입니다. 쌍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관련 기업인데 IT 그리고 드론 자동차 로봇 뭐 여기에 다 공급하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뭐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 많이 빠졌고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정폭이 커요. 좀 횡보하면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게 주가가 일정 구간 더 빠지면은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다만 현재 구간 중요한 거는 현재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지지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빠졌으니까 거기서부터는 받는 사람보다는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 매물대 지지를 좀 받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나무가 이 3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상 선익 시스템은 XR 관련주 중에 주가 조정폭이 좀 작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세도 좀 나왔었는데 그때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율주행과 XR을 같이 가져가는 또 관련주이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점 부근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걸로 또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나무가의 경우에도 또 카메라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3종목 중에 한 종목만 딱 뽑아서 또 전략까지 잡아주신다면 원탑 종목 어떤 종목 뽑아주실까요? 자, 일단 저는 3종목 중에는 그래도 추세가 좋은 선익 시스템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사실 지금 가장 또 주가 조정폭이 작다고 하셨으니까 최근 또 시세도 나왔던 만큼 XR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주시죠. 일단 지금 차트 보시면요. 그 조정폭이 그렇게 적었다 다른 종목보다는 적었지만 그렇게 적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제 추세를 만드는 구간이에요. 저는 이 정도면 좀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 구간에서 담으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OLED 관련해서도 좀 이슈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차트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입가는 한 16,500원 정도. 46,500원. 46,500원. 네. 46,500원에 진입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진입가가 상승 이후에 한 차례 눌려주는 그런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자. 이게 뭐 많이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많이 안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그렇게 뭐 길게 멀리 보자라는 것도 아니지만 짧게 보지만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그 목표가는 55,0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가는 기존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지지 라인인 43,000원 부근, 43,000원에서 이탈이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해 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 선익 시스템 뽑아주셨고요. 또 전략도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는 46,5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받아보실 분들 팍스통신망 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모든 자료들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